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수생 이상의 N수생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26학년도 수능의 전반적인 전망과 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수능 전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7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심지어 학생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사건의 전말과 함께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병든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요. 한 학부모가 교사인 친척에게 접근해서 시험지 유출을 부탁하고 이 교사는 다시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입니다. 이게 지난 2020년부터 학부모와 딸을 가외교사로 만난 이들은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학부모는 시험 때마다 200만 원씩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천만 원을 교사에게 건네며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덕분인지 딸은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시험지를 빼내려던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날 그 훔친 시험지 없이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은 40점, 윤리 80점이라는 성적을 받아서 과거의 성적은 그런 시험지 빼돌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 또한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은 볼 수 없는 그 교육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보여주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만 무려 2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까지도 이제 경쟁, 대학 입시라는 그런 참 뭐랄까요, 지상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과대한 지상과제 아래서 매몰되어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게 한다는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며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경쟁 일변도의 입시 제도를 넘어서서 교육 본질인 공정성과 윤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학생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좀 너무 지금까지는 점점 더 그걸 경시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과거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자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2023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학생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안동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이 예상되십니까? 네, 재판이란 건 원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 사례마다 다른데요. 일단 과거 판례를 보면은 시험지 유출 사건은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볼 때 중대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도 물론 재질과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이번 안동 사건은 좀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예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일단은 보도된 사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습적인 범행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랑은 좀 다른 특이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사실 있고요. 앞서 언급된 숙명여고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금전 거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번 안동 사건은 학부모가 전직 교사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네며 시험을 빼돌렸다. 돈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거와 연관된 이제 그 문제의 경우에 범죄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좀 더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학생까지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라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상습적이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좀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고요. 따라서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피의자들에게 좀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 공정 경쟁을 위한 우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11월 13일에 치러지는 수능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수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6월과 9월 모의고사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제가 수능 친 지 벌써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아직도 수능 다가오면 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정도로 수능은 정말 우리 대한국민 모두에게 큰 네, 이벤트인데요. 맞습니다. 모두 잘 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면요. 2026학년도 수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번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원래 6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의 배제가 적용된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부 기조에 따라서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은 그 대신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변별력을 확보를 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국어는 독서 영역의 지문 난이도가 높아졌고,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영역에서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영어는 지문 길이가 길어졌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지면서 1등급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이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이 없더라도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대신에 다양한 유형의 중킬러 문항 풀이를 반복하고 또 항상 강조되지만은 EBS 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또 다소 어려웠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EBS 현장 교사단들도 영역별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과 난도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입시업계 역시 세 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도였지만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 경북교육청은 수능 100일을 앞두고 학습 전략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경북교육청에서 제작 배포한 수능 D-100 학습 전략 자료는 영역별로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네. 주요 내용을 요약해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 과목의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려 자신감을 확보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독서 추론 문제, 고난이도 문학 작품에 대한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9월 모의평가 후에 자신의 학습 진도를 점검하고 개념과 출제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점을 강조했는데 최근 3개년간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비슷한 문제 유형의 문항 오답률을 낮추는 연습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라고 해서 영어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등급별로 전략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등급 이하 학생은 듣기, 단어, 구문 독해를 통해 기초를 다시고 3, 4등급 학생은 복잡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1, 2등급 학생들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고난이도 지문을 꾸준히 접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실수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모두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각 이제 하위층 또는 상위권마다 다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네. 하위권 학생들은 최고 난도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를 정독해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 줄이기, 그리고 네.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 들으면 우리 수능 때마다 듣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 네. 중심으로 해라, 뭐 잠은 충분히 자라, 이래 뭐 전국 수석들이 얘기하는데 뭐 다 아는 뻔한 얘기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그 뻔한 내용이 오히려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수험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뻔한 내용이 소중한 정보라는 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사교육 물론이고 학교 수업이 전부인 학생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교육이 잘 없는 경우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이제 심혈 기울여 배포한 이 자료를 한번 곰곰이 읽어보고 지금 마지막 스퍼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이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이 재수생을 넘어서 N수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N수생의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네, 매번 그런데요. 올해 수능에서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N수생의 규모입니다. 네. 지난해 졸업생 중 N수생은 수험생은 16만 한 8천여 명 되는, 800여 명 되는데요. 네. 2005학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후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와 비슷한 유지를 할 것이라는 게 이제 좀 지배적인 견해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 6월 모의평가에 N수생 접수 인원이 9만 988명으로 전년 대비 한 1,189명, 그러니까 한 1.3%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 평가원이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 이후에도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의대 입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마다 이러한 강세가 여전하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의 의대생들이 반수를 전혀 엄두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반수생 유입 감소를 이유로 N수생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예측하는 견해도 있기는 있는데요. 네. 특히 작년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직장인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수능에 도전해서 이들을 직대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네. 신조어까지 발생할 정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대기업을 관두고 수능을 보겠다는 사례가 인터넷에 떠돌았건도 사실이거든요. 네. 올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덜하지만은 여전히 N수생 유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매년 N수생이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원인은 두 가지로 저는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의대의 어떤 인기 현상입니다. 네. 점점 갈수록 불경기나 노후 대비 불안 때문에 의대에 대한 인기가 있어서 잘 다니는 학교마저 두고 N수생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학벌 문화가 점점 심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어느 학교를 가는 데 따라서 이제 그 뒤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많이 좌우되는 경향성이 강화돼서 결국은 계속 학교를 이른바 말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N수생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제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네. 수능을 지금 2달 앞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은 2달 앞둔 분들은 이제 경북교육청의 조언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히 마음을 하고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으로는 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좀 더 뭐랄까요,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능은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데요. 최근 몇 년간 이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이 대입에서 정시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대입 개편안 과정에서 수능 위주 선발인 정시하고 수능 외에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수시의 비중을 놓고 참 정치권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근거로 이제 정시의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정시 비율을 무려 40%까지 늘리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적어도 정시 비율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축소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10월 25일 CBS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의 성인 남녀 501명에게 물은 결과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응답이 63.3%로 그에 반해서 반대한다는 22.3%보다는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공정과 기회 균등에 목말라 있다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고시제도로 부활하고 로스쿨도 없애자, 이런 음서제다 이런 말도 함께 이런 맥락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건 사실인데요. 학종의 대안으로 정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시는 이제 과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남이나 또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전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그때 의대나 서울대나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죠. 그때는 안동이나 경북 북부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 비율이 매우 줄어들었거든요. 의대나 스카이 가는 비율이 매우 약합니다. 그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입시 전형이 복잡해질수록 애들의 성적이 정보력과 부모의 지도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강남에선 오히려 중1 때부터 수시 전형을 대비해서 컨설팅을 수천만 원 주고 받아가는데 네. 우리 지역 애들은 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커리어나 그런 스펙 쌓기가 안 되는 거죠. 입시 전형이 간단화될수록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방 애들이 더 부모의 재력이나 그런 지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시가 확대되어서 정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만 정말로 매달려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경향성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2026학년도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수험생과 학부모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참 그 수능 시험을 공부했고 고시 공부를 한 8년인가 오래 했는데요. 네. 그 시험에 있어서 그 직전에 공통되는 어떤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무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공부 방법이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꾸준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잠의 문제입니다. 수면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간단한 것입니다. 잠을 몇 시간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깨어있을 때 잠이 안 오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푹 자고 깨어있을 때 충실히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틀린 문제를 자꾸 틀립니다. 네. 기존 어떤 언론이나 학원이나 모든 곳에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사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자체가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문제집에서 틀린 부분과 자기가 찍어서 된 맞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X 부분, 세모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그런 맞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2달 동안 반복을 하면은 그 틀린 부분에서 또 틀리거든요. 그걸 낮출 수 있어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수험생들이나 수험생들 중에 잘 공부한 학생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오답 노트지 않습니까? 네. 노트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자기 기존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훑어보라. 이 점을 꼭 이 지역에서 먼저 안동에서 공부를 한 선배로서 또 이 수험생들 응원하는 입장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6학년도 수능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